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되죠? 제가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난 나라 중에 우리 모두가 별처럼 되는 나라는 뭐냐면은 모두가 별이 되지 항성이 되지 않거든요. 요새 보면 뭐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줘야 되잖아요.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죠? 눌러줘야 국회의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서로 빛나는 별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김태희 교수님하고 좀 겹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국가가 흥망을 거듭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하고 국가 지도자하고 같이 꾸는 꿈이 있을까요?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다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 보면은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선진국이 어떤 게 선진국이죠? 우리 같이 꾸는 과연 꿈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게 미국, 중국 사이에 이 고래 사이에 이 새우등이 터진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영우 변호사는 고래가 나타나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너무 남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운명을 과연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럼 남다른 생각을 우리가 한번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도는 없지만은 정말 이게 좀 작은 나라고 돌덩이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서양의 기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가 중국의 진나라라는 것도 중국의 지도책을 보면 서쪽 북방에 굉장히 한쪽에 치우쳤는데 거긴 유목민족하고 이 농경 문화를 섞으면서 결국은 중국이 천하를 통일하거든요. 우리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만 한 그 땅에서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13개 주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선 일단의 그 사람들이 근 200년 만에 전 세계 최애 강국을 만들었거든요. 로마라는 나라도 장화처럼 생긴 긴 반도인데 그 로마라는 그 나라도 전 세계 뭐냐면 천년 제국을 만드는. 그럼 우리는 또 똑같이 뭐냐면 그리스도 반도 국가고 로마도 반도 국가고 네덜란드도 뭐냐면 작은 그 우리가 유럽의 귀퉁이에 있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건데 그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 로마처럼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이번에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디로 가야 돼? 국가 흥망의 번영과 쇠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경제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교육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군사력, 천연자원, 인구의 양과 구성, 그 젊으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상당히 이게 정리가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원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강력한 지도자가 먼저 나오더라. 지도자가 나오면서 창의적 사고를 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결국은 이 새로운 기술력이 탄생하면서 경제가 탄생하더라. 이런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더라. 이게 보면은 인류 역사는 항상 뭐냐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얘기했지만 뭐 백성도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지도자가 뭐냐면 안 나타나는 나라가 흥한 그런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기업으로 봐서도 뭐 스티브 잡스가 나오든지 뭐 누가 나왔을 때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도자의 각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창의력 사고도 그다음에 수준 높은 교육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또 하나를 보면은 근데 지도자의 각성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영화에 나왔던 마하티마 간디 얘기입니다. 간디가 영국으로 보면 변호사가 된 거죠. 응? 인도에서 와서 변호사인데 자기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프리카의 열차에 자기는 분명히 돈을 내고 티켓을 샀는데 거기서 뭐냐면 유색인종이라고 내쫓죠. 그래서 저항을 하죠. 자기가 내가 로여다. 나는 돈을 다 냈다라고 하니까 두들겨 맞죠. 두들겨 맡겨가지고 결국은 이 그 아프리카에서 지차에 쫓겨나죠. 쫓겨나서 그 자기가 얻어맞고 이제 다 이 옷이 남루해지고 이 가방을 들면서 간디는 생각하죠. 내가 변호사가 아니고
내가 식민지 땅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지도자의 각성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인도라는 새로운 독립운동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중국 사이에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절실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 사건을 보면서 긴장감이 높잖아요. 만약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지도자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중에 정치를 할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뭘로 정치를 하고 왜 정치를 하게 되는 여러분의 각성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무엇을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가가 첫 번째 주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13개 주로 이게 쪼개져 있으면 아마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안 됐겠죠. 근데 링컨 대통령이 결국은 노예 전쟁을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링컨 전쟁 시절에 이게 동서횡단철도를 본격적으로 놓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해보면은 많은 역 주변에 보면은 차이나타운이 많죠. 왜냐면 쿨리 노동자들이 많이 갔는데 월급을 줄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땅을 주다 보니까 역 주변에 차이나타운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립과학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이게 홈스테드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미국이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고 산업혁명의 후발 국가니까 1840년대 아일랜드에 감자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1849년도에 콜로라도에 금광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 무슨 법률을 발표한 홈스테이트법. 미국에 와서 약 7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면 그리고 조그만 집을 하나 지게 되면 땅을 22만 평을 준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22만 평. 그럼 우리가 많이 오는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그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대부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민자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미국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국가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이 지도자의 강렬함과 우리는 어떻게 운명을 바꾸겠다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결국은 세상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단료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지도자도 중요하고 천연자원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중요한데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세상의 흥망의 열쇠를 쥐는가라고 하면 단료라는 사람은 선행지수라는 게 제일 먼저 뜨는 게 교육이 제일 먼저 뜨더라.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게 교육이 오게 되니까 혁신기술이 탄생하더라. 혁신기술이 탄생하고 되니까 경쟁력이 생기더라. 경쟁력이 생기면 군사력이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면 나중에 마침내 이 기축통화 국가가 돼서 결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로 전환하게 되더라. 이러면 우리가 한번 교육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은 오늘날도 한국의 교육 때문에 여기 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라는 게 왜 위대한 그리스가 돼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소크라테스의 죄목인 젊은이들의 사상을 불어나게 한 죄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처음에 유죄냐 무죄냐고 하는데 거의 조금 더 유죄가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유죄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는 사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플라톤이 도망을 가게 되죠. 신분의 위협을. 그때 플라톤은 유명한 인류사의 질문을 던집니다. 다수는 진리인가라는 정치학의 원론을 던지고 7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이 일대에 다니면 수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선에 잡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플라톤이 귀족의 자식이니까 노예 석방 자금을 걷어서 이제 구하러 갔는데 그걸 풀어주죠. 돈을 안 받고.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남아가지고 그걸 만든 게 플라톤의 아카데미라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서양의 철학의 기원을 만든 게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써요. 왜냐하면 논리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나 다 뭐냐면 이오니아 지방, 이 터키 일대에 있었던 당시에 발달된 문명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사상이 크레타 문명으로 와서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융합하면서 그리스가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평정했죠. 전쟁으로.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의 영웅이라는 교향곡
그런 얘기도 나오고 괴테도 굉장히 찬사를 보냈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갈갈이 찢어진 프로이센이 결국은 마침내 뭐냐면 프랑스를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베르사유 궁전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독일의 프랑스에 대한 승리는 학교 교실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죠. 프랑스에서 뭐냐면 이 독일이 전쟁에 졌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피테라는 사람이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나이가 일정 연령이 지났는데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이 부모를 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전국으로 다니며 연설을 한 게 피테입니다. 독일 국민이여 일어서자. 그래서 많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 그 농경시대니까 애가 학교 가는 것보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학교 다닐 때도 버섯 따로 다니면 버섯 가는 게 낫지 왜 학교를 가냐는 거 많잖아요. 당시 뭐 독일의 시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죠. 이런 결국은 독일의 이 힘 때문에 이 근대화를 이룬 거죠. 이러면서 결국은 이런 말을 하죠. 또 하나는 오늘날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강자가 됐을까? 라고 보면은 하버드 목사가 만든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게 1636년이면은 우리가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1636년도면은 이때 뭐냐면 하버드 목사가 하버드 대학을 세운 거죠. 우리가 마틴 루터 킹이 위대한 거는 왜 그 많은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해보면 성경책이 엄청 두껍고 라틴어로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독일어로 바꿨는데 그게 결국 독일에 대중화하는 사람의 머리를 깨우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많은 신교도들은 공부를 가르치는 걸 중요시하게 생겼죠. 오늘날 스탠포드 대학,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콜롬비아는 영국의 성공회대 출신들이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자, 30명 중에서 우리가 한 10명은 뒤에서 자고 있죠. 요즘 뭐 더 글로리나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요번에 나온 통계 보면은 부산에서 동부 지역에 있는 특히 해운대 일대에 있는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72%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부의 대물림이 되는 거죠.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유학을 보내고 그럼 유학을 갔다 오면 더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고 그럼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면 이 계층 이동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이렇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현재 2명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소련에서 이제 그 이탈을 했죠.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스토니아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니까 세계적인 월드뱅크나 IMF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걸 계속 따라하면 후진국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디지털 국가로 점핑을 하자. 어떻게? 디지털 국가가 되려면 뭐냐?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선도 국가가 되자면서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모든 AI나 뭐냐 수학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이나 우리 코딩 교육을 반드시 한다. 세 번째는 3개 이상의 나라를 언어를 해서 국제적인 나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종의 친구들과 토론하고 이런 자기의 꿈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피사 성적을 보게 되면 에스토니아가 대한민국을 넘어서게 됐죠. 지금도 많이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수학, 외국어. 이걸 제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한테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점점 수학 과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AI 국가를 만든다. 불가능한 거죠. 우리들의 아이들은 뭐냐면 코딩 교육을 좀 학원에서 암기로 배워가지고 그게 무슨 코딩 교육이 되겠어. 근본적인 우리가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대학인데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한다고 애를 먹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천만 원을 주고 연봉을 1억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해요. 왜 그러냐? 고등학교까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범대학을 나와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1년에 80명이 교사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중고등학교가 몇천 개가 있는데 80명씩 컴퓨터 공학을 졸업한 사람이 오면은 누가 이걸 컴퓨터를 가르쳐요?
사실상 중고등학교는 결국 우리 공부를 못하고 대학교 들어와서 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기업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대학교 여러분 다녀보면 알지만은 기숙사가 저 산 밑에 끝에 있잖아요. 처음 1학년 때 거기 가지. 근데 이제 뭐 술 먹고 좀 10시에 매일 오라고 그러지. 사감 선생님 계시지. 1학년 지나면 거기 없지. 그럼 밖에 나가 살면은 보통 70만 원, 80만 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학비가 많이 드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대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자꾸 아르바이트를 하면 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이 나라를 보게 되면 항상 지역과 산업하고 지식이 트리플 헬릭스가 있는 데가 성공을 하더라. 그러면은 스탠포드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나왔겠죠. 그죠? 우리가 MIT 하버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이 바이오 단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재밌는 거는 하버드나 MIT나 스탠포드나 학교 안에 대학생이 96% 정도 삽니다. 그럼 훨씬 더 학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드레스덴 대학인데 이게 바이닝햄이라는 네덜란드 인구 3만 5천 명의 도시예요. 3만 5천 명인데 바이닝햄이라는 이 세계적인 농과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농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식품이라는 이 산업 하나로만 70조 원을 합니다. 근데 이 대학을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knowledge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기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MIT 문장은 하나는 망치고 하나는 책이에요. 책을 봐서 망치는 당시 20세기에 그거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스탠퍼드는 93%가 있고 MIT는 92%가 교내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집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집 밖에 나오면 100만 원 넣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여기 보면 홍릉 일대에 보면은 넓은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량리역 일대는 아직 저개발된 지역. 이런 데다가 우리가 미래도시를, 캠퍼스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이 지으면 되잖아. 왜 학교 건물은 3층 건물, 5층 건물, 10층 건물, 거기는 5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안 돼? 대학교 땅은,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같은 경우가 의대하고 공과대, 의사과학자를 만들자. 카이스트 충남대가 약 100만 평쯤 됩니다. 옛날 그 국립대학이 현재 대한민국 갖고 있는 약 4,600만 평의 땅을 갖고 있어요. 강원대학은 홍천에 연습림을 950만 평 연습림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엔 농과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논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다가 높이 올리는 거죠.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 재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기숙사도 들어가고 이제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 왜 벤처 기업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일반 기업은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자리하고 교육이 일치되는 걸 만들어내고 학비는 계속 줄겠죠. 만약에 내가 대학 입학해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거나 거기서 창업하면 거기서 계속 사는 거지. 잘하면 뭐 15년씩도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대학생들은 뭐냐면 청년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우리가 일자리 문제하고 주거 이런 게 불일치한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봐요. 네, 카이스트.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알겠죠? 교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우리 한번 미국이 어떻게 잘 됐는가 한번 잘 봐. 에디슨이라는 사람 전기를 발명했죠. 전기를 발명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고층 빌딩이 생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0년 전에 무려 16개월, 18개월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높은 빌딩이.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들어서 1902년도 선풍기, 1905년도 토스터기, 1010년도 전자레인지 이런 게 다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시대가 열리는 가전 시대를 여는 거죠. 가사 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홈을 누가 주느냐에 달렸겠죠. 또 하나는 포드라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동차. 지금은 테슬라. 이게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를 과연 누가 줄 거냐? 누가 에너지를 저장할 거냐? 누가 전기를 보낼 거냐? 누가 전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전기의 시대. 우리가 카네기라는 사람 많이 봐요. 철강. 이 다음에 이게 탄소 관련된 소재를 누가 만들어낼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게 근자에 다시 한번 챗 GPT를 만들면서 다시 또 오게 됐는데 이 역사가 재밌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시애틀이라는 데가 옛날에 보잉사가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도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잉사 자동 비행기를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이 첨단 산업이 비행기였는데 비행기 다음에 도대체 어떤 산업이 올까라고 하니까 자문을 해보니까 IT라는 거예요. IT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그래서 찾아낸 게 저 뉴멕시코에 직원 25명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시애틀로 유치를 하죠. 그게 오늘날 시애틀이 된 거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오른쪽에 이거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흥망이 좌우되겠죠.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경제이자 반도체가 안보이자 반도체가 외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슬픈 기억으로는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거대 과학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에 원자탄을 만든 계기. 또 하나는 나사라는 걸 만들어서 달나라에 사람을 보낸 이 프로젝트 자체는 거대 과학. 연인원 30만 명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부흥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만든 게 여러분 왜 그 영화 보게 되면은 IBM 컴퓨터로 막 나름 궤도 계산하는 거 나오죠. 영화에 보면은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GPS가 나오게 되죠. 무선 통신.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이런 기술이 여기서 많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술 강국 미국이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이 안보와 경제를 같이 해결하는 길은 결국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이 기술력은 혁신교육에서 나온다. 여기 정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결국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자 20세기인 석유의 시대 이게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 딱 얄타회담이 끝났어요. 얄타회담이 끝났는데 우리가 영국의 처칠 수상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쓴 편지가 800통이에요. 나를 도와달라고 영국을.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사우디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면서 석유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게 결국 페트로달러 체제라는 것이 미국 중심의 세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라면서요. 21세기는 데이터의 시대라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데이터가 작은 나라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세계적인 건 나라를 만들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과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라고 하는 거는 상품과 교육에 의한 협정이라면 저는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거고 데이터 협정이라는 것에 이거에 나서야 된다. 데이터 문제. 특히 또 하나는 저궤도 위성과 6G 통신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중궤도 위성은 룩셈부르크고 저궤도 위성은 스타링크가 하나가 있는 거고 영국의 원웹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적인 뭐냐면 통신망 저궤도 위성이 있어가지고 SK텔레콤이나 KT나 LG 통신을 통하지 않고 바로 국민에게 접속될 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궤도 위성과 6G 이거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직결된 문제. 왜냐하면 모든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거는 다 결국 이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챗 GPT나 모든 것도 결국 데이터 문제예요. 그럼 이거를 국가는 지금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석유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과제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CES 갔다 왔다고 이제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보스 포럼 갔다 왔다고 많이 기사가 납니다. 근데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에 가보면은 옛날에 그 결핵 환자들이 있는 휴양 도시였어요. 거기서 몇십 년 전에 한 교수가 시작한 포럼이 세계적인 게 됐죠. 우리는 CES 같은 걸 만들면 안 되나요?
라 프렌치 테크라는 게 뭐냐면은 올랑드 대통령이 사실 천재 대통령이거든요. 머리가 아주 성적이 좋은 사람인데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기술 경진대회를 해서 상을 받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 와서 창업을 하게 되면 약 1억 원을 줍니다. 4천만 원은 생활비로 6천만 원은 회사에. 프랑스가 이 벤처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도 뭐냐면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세계적인 전시회. 적어도 아시아에서 모이는 이런 전시회나 이런 경진대회를 한국이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이런 기술로서의 플랫폼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전 세계 그 R&D 센터 거기 다 모여 있죠. 그래서 R&D 센터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 또는 R&D 센터가 약 7,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82개 있어요. 대부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어요. 만약에 이 다국적 본부나 이런 R&D 센터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작기 때문에 500억, 1000억만 해도 기업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을 전 세계로 보내려면 결국은 이 기업과 만나야 되는 건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금융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금융이 제일 위험한 거는 맨 처음에는 무역에서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 그 다음에 금융국가에서 이러다가 제조업을 놓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미국의 위기가 제조업의 위기 때문에 온 건데 다시 그래서 요새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은행이라는 뜻하는 뱅크라는 이탈리아어로 환전대라는 뜻이에요. 환전. 우리가 왜 저게 발생한 십자군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저 멀리서 이제 와가지고서 칼도 사야지, 밥도 먹어야지, 뭐 갑옷도 사야지, 뭐 옆에 있는 저 말도 부리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돈이 생기니까 환전을 생기고 어음이 생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뱅크라는 건데 이 뱅크럽이라고 하는 거는 환전이 제때 안 됐을 때 이걸 깨부순다. 이게 뱅크럽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를 만드는 게 네덜란드죠. 우리가 뉴욕이라는 것도 그게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게 뉴욕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 미국의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연방은행 제도를 만들어서 2차 그 남북전쟁 후에 전쟁 채권을 파는 이런 것을 안 만들었으면 미국으로 안 갔겠죠. 그래서 금융 문제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금융이 취약하죠.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죠.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들어 보려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에 지금 가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데 이 금융 부분에 뭔가 전환점을 한번 이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물류인데 우리가 도시가 어디 생겨요? 우리가 저기 옛날에 한 엄마가 자식을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를 저기 백제를 만들잖아요. 그죠? 강 옆에 다 살잖아, 옛날에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길 옆에 실크로드를 만든 데가 다 세상의 주인이 되죠. 그 다음에는 바다가 지금도 보면 부산, 목포, 인천, 뭐 뉴욕, 뭐 다 암스테르담 다 바다 옆이죠. 물류. 그 다음에 기차. 물류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데 그걸 지도를 거꾸로 놓으면은 지금도 부산이 전 세계 물동량의 굉장한 양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암만 기차를 강조시하지만은 지금 컨테이너 보통 2만 개를 싣거든요. 컨테이너 2만 개면 기차로 따지면 기차 하나에 2개 놓으면 100량짜리라고 해봐야 200개고 그게 100번을 다녀야 2만 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이게 물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인구 문제. 프랑스는
인구 정책에 성공을 했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153가지의 정책을 썼어요. 이게 300조를 썼어요. 그런데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밖에 안 돼요. 서울의 출생률은 0.59밖에 안 돼요. 우리가 왜 서울이 보면은 다 서울로 몰려드는데 왜 서울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요?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 세계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이죠. 이게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위기가 온다.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영국이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오게 된 거고. 미국도 페트로달러 체제로 온 거고. 근데 지금 한전하고 가스공사 적자 때문에 난리가 났죠. 자, 전기값을 올리자니 표가 떨어질 거고. 안 올리자니 이게 지금 한전 적자, 가스공사 적자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휘청이 되게 생겼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에너지 의존도가 92%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대만 해협이나 우리가 이쪽 굉장히 애를 쓰냐면은 만약에 에너지가 끊기면 중동에서 에너지가 못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영국은 65조 원, 일본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줬어요. 발전사에다가. 여러분, 올리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국민과 기업한테 그 부담을 발전사에 줘가지고 발전사도 뭐냐면 리스크를 줄이고 일반 국민들은 도와준 거죠. 돈을 과감하게 썼어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전력회사를 일부 국유화했어요. 우리도 뭔가 이런 과감한 정책을 안 쓰고 표도 얻어야 되고 이거를 야금야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에너지 문제. 근데 또 하나는 아리백이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아예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첨단 기업. 그럼 신재생 에너지도 해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천연가스도 현실로 인정해야 되는 진보 보수가 원전이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면 다 될 것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가 1년에 전기를 어느 정도 쓸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몇 기가를 쓰죠. 전기 먹는 하마죠. 1기가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나예요. SK가 용인에 필요한 전기가 2.8기가면 원자력 발전소 약 3개가 필요해요. 그럼 이 발전소를 어딘가 지어야 되잖아요. 이 전력량을.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라는 과연 잘 살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나라는 잘 산다면서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나라는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세상에 살 수 있을까가 의심스럽죠, 지금. 그러면은 정치인을 지지하는 건 좋은데 정치인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그냥 연봉이 많이 나오는 거 알잖아요. 냉정하잖아요. 우리 프로 선수들 보면은 발로 차는 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잖아. 교수는 논문으로 평가를 받고 기업인들은 매년 뭐냐면 좀 있으면 주총을 열어가지고 이익이 났냐 매출이 났냐 이걸로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은 뭘로 평가를 받아? 나랑 친한 거? 우리 학교 동문? 내 고향 사람? 그게 우리하고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잘생겼다. 정치인의 평가 기준이 뭐죠, 우리가? 정부의 평가 기준. 이걸 만들어야 국민이 편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로마 이야기인데 아까 정치적인 안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응? 이게 이제 사비니족이라는 건데 로마의 로물로스 이제 늑대 후예들의 그 형제들이 있고 이쪽에 사비니 부족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어. 로마 부족이.
초청을 하고 술을 잔뜩 먹은 다음에 갑자기 남자들을 사빈이 부진 남자들을 들고 팬 다음에 여성들을 다 뺏어버렸어. 술 깨고 나니까 엉망진창된 거야. 딸도 없어지고 부인도 없어지고. 전쟁을 했어. 또 졌어. 다시 복수의 전쟁을 했는데 또 졌어. 그때 로마가 무슨 뭐를 제안하냐면 그러지 말고 같이 우리가 나라를 섞어서 살자. 우리가 섞어서. 그런데 왕을 누구한테 주느냐? 사비니족 너네가 왕을 해라. 라고 여러분 그림 보면 오늘 밤에 가서 사비니족의 여인들이라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면 여성들이 막 중간에 서서 막 전쟁을 막는 그 장면이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탄생한 사람이 누마라는 왕입니다. 누마라는 이 사람은 낮에는 행정을 하고 밤에는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잘 건설을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래서 유명한 얘기했죠. 로마가 위대한 로마가 된 것은 이민족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우수한 사람은 로마 황제가 될 때 가장 위대한 로마가 탄생했다는 거죠. 이런 게 결국은 통합이라는 정치적 안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드골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대통령은 우리 좌파적인 앙드레 말로를 10년 동안 문화부 장관을 했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면 저는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죠. 뭔가 국민 통합이 중요한데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아니 소득 격차가 이렇게 나는데 국민 통합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에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12% 면적에 지금 이미 50%를 넘었어요. 지방에는 지역 그러면 지역의 격차가 커지는데 어떻게 국민이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될 리가 없죠.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정에 목말라 하겠어요? 기회가 없는데 자꾸 이상한 찬스를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한번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보면 명목 GDP로 보면 전 세계 9위 국가예요. 정치권에서 맨날 논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재정은 건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국민의 이 재정은 건전한데 국민의 삶은 어려운 거죠? 근데 재밌는 통계는 유럽이 살림을 돈을 낭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국가는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국민이 부채가 많아. 유치원 보내는 것도 당신이 알아서 하고 대학교 보내는 것도 당신이 대출을 받아. 집 살 때도 당신이 알아서 하니까 당연히 이건 빚이 많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생보다 학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국가가 부채가 많고 개인이 부채가 적은 거죠.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삶의 질 지수는 국가는 잘 산다는데 삶의 질 지수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거보다 더 나쁠 거예요. 훨씬 나쁠 거예요. 41개 중에 32등이 우리. 그러니까 경제 선진국이고 행복 후진국이 대한민국. 이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해결해 나가려면 저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 기업은 평가를 받죠. 스포츠 선수도 그냥 연봉이 올라가지 않죠. 우리 손흥민 선수도 매 경기마다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게. 대학도 평가를 하죠. 그럼 정치인도 뭔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난투극이 아니고 기록 경기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 GDP를 높였냐 안 높였냐, 그죠? 생산성이 높냐, 장제 성장률이 높냐 안 높냐, 또는 GRDP 같은 경우가 높냐 안 높냐. 근데 저는 이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나 OECD의 삶의 질 지수나 모든 걸 제가 쭉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이걸 만들자 그러면은 행복은 뭐냐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무슨 주관?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보육교육 이게 있어야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머리를 쓰는 거니까 나한테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헤모글로빈이 돌아가고. 그 경제가 중요하죠. 또 하나 우리가 목숨이 달렸다 그러죠. 목이 중요하죠. 목이 없으면 죽죠. 손목이 없으면 못 쓰죠. 발목이 없으면 못 쓰죠. 손목, 발목, 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돌아가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삶의 질 지표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만약 평가를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아, 경상남도가 교육이 떨어졌구나, 올라갔구나. 그럼 거기 돈을 더 줘야 되겠구나. 성남시가 이 보니까 일자리가 어떠네? 우리가 많은 유럽의 선진국의 정치인들은 GDP로 평가하지 않고 고용 지표로 주로 선거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만드는 게 나는 정치 개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GDP와 잠재 성장, 노동 생산성 이게 있어야 결국은 국가는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요. 또 하나는 GRDP를 만들어서 GRDP 아직 1년에 한 번씩도 못 내요,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내요. 그래서 만약에 GRDP를 전체로 지금 통계청에서 내는데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뭐냐면 15개 시도하고 기초자치단니까 다 내면 그게 만약 발표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걸요? 그러면 이 구는 열악하지만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의대 맞을 때 어떻게 맞아요? 공부를 못해서 의대 맞는 게 아니고 성적이 내려가면 맞고 올라가면 안 맞잖아요. 올라가는 데는 자꾸 격려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만약에 이 세 가지 지표가 있으면 삶의 질 지표. 두 번째는 국가가 성장하냐, 제대로 성장하고 있냐. 하나는 지방 도시가 잘 사냐, 못 사냐. 라는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국민들은 편하죠.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면은 그걸 보면 되니까. 아, 이대호 정치인은 다음에는 쉽지 않겠다. 김지수 정치인은 더 어려워지겠다. 응?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게 지표를 해야만 우리가 국민들이 냉정해지는 거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해야만 저는 정치가 앞으로 더 진화되는 삶을 산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지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위 건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소송 건수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공동체 지수를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거냐. 소득 불평등 이게 한국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층 이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계층 이동성이 한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우리 개천에서 용이 나야 내 자식이 나보다 나은다는 인생을 산다는 뭐 그런 사회가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건데 계층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분열된 요소를 분화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아주 우리가 많이 떨어지죠. 그냥 이 나라들이 그 사회 이동성 지수가 높은 게 아니고 한국이 25위 정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헐리우드가 오늘날 굉장한 것 같지만 헐리우드의 역사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뉴욕의 하도 기득권 세력이 힘들게 하니까 일단의 골드피쉬라는 회사를 만든 일단의 사람들이 거기 지역 주민 헐리우드에 뭐냐면 지역 주민 900명 살 때 글로 간 거예요. 헐리우드에 보면 뭐 동그랗게 지붕 동그랗고 뭐 거대한 건물이 없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붕에 산 위에 헐리우드 써 있는 거 아니에요. 900명의 원주민이 살 때 가서 만든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사막 위에 만든 거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의 꿈을 가지고 분투한 결과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황당한 꿈을 꾸는 건 얘기 안 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안 살면 우리나라한테 힘이 기회가 있을까요? 미중일로에 이렇게 우리가 유럽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미중일로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개척해 나갈 거냐. 수학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를 갖고 풀어나가듯이 우리가 흥망의 DNA를 알고 하거든. 그러면 첫 번째는 지도자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 교육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교육혁명의 결과는 기술혁명으로 이어진다. 기술혁명의 결과는 경제력으로 이어진다. 그 경제력의 결과는 국력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문화의 힘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SNS 때문에 거의 옷도 비슷하게 입죠, 이제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다 퍼지죠. 지금 한국말을 배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1억 6천만 명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게 4억 명이 넘으면 우리가 유엔의 6번째 공식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문화의 힘은 곧바로 이건 디자인의 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문화의 힘은 이 창의력이라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어지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주로 즐거워하는 손흥민 선수, 그 다음 BTS.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학교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벗어나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범생으로 막 살아가자는 그 코스를 걷지 않은 사람들이죠. 프로게이머. 엄마들한테는 정말 이게,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는 아니에요. 엄마들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사람들이 대체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 만약에 한혜종이 교육부의 산하에 있었다면 오늘날 한혜종이 됐을까요? 카이스트가 만약에 교육부 산하라고 했으면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틀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이 바꿔야 되는 거는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꿈을 갖고 분투하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걸 바꾸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나면 생각이 모입니다.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생깁니다. 사상이 생기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더 큰 꿈을 가지고 여기에 결집된 역량을 가지고 대한민국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